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새 공부했으며 취업 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으로 퍼가요라는 알림과 함께 순식간에 로그아웃 되어버립니다. 점심값 10,000원 시대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아둥바둥 버티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내가 평생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닿을 수 없는 저 세상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소름 끼치는 위화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게을러서인가? 아니요. 단언컨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훔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정책 혹은 경기부양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거대한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파헤친다면 여러분은 평생 믿어왔던 돈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면서 웃는 얼굴로 돈을 찍어내는지,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뒷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그 설계된 판의 비밀,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전문가들은 양복을 입고 점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이다. 마치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비가 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경제학에서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얼버무리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국민의 구매력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가장 비열한 형태의 절도입니다. 이 수법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시계를 돌려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 시대로 가봅시다. 당시 로마에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있었습니다. 제국 초기, 이 동전은 거의 100% 순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황제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전쟁도 해야 하고 거대한 콜로세움도 지어야 하고 본인들 사치도 부려야 하는데 걷어들이는 세금으로는 턱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니 세금을 2배로 걷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폭동이 일어나고 황제의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아주 끔찍한 꼼수를 씁니다. 조폐창 기술자들을 몰래 불러서 명령하죠. 야, 은화 녹여서 거기에 구리를 좀 섞어라. 은 함량을 좀 줄여서 동전 개수를 늘리라고. 처음엔 티가 안 났습니다. 은 90%에 구리 10%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맛을 들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은 50%, 결국 로마 제국 말기에는 은 함량이 5%도 안 되는, 사실상 구리 동전에 은도금만 살짝 입힌 쓰레기 동전이 되어버립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황제는 늘어난 동전 개수만큼 부자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상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동전 색깔이 왜 이래? 이거 가짜 아니야. 동전의 가치를 믿지 못하니 물건값을 미친 듯이 올려받기 시작합니다. 빵 한 조각 사려면 예전엔 동전 1개면 됐는데 이제는 한 주머니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나는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동전을 모았는데 왜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지? 이게 바로 로마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붕괴, 신뢰의 붕괴.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와 원화도 정확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은을 섞는 원시적인 방식에서 컴퓨터 엔터키를 눌러 숫자를 늘리는 양적 완화라는 아주 세련된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찾으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그리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물가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오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물가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명 달걀 이론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작은 섬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섬에는 달걀 3개와 현금 3만 원만 존재합니다. 그럼 달걀 하나의 가격은 얼마죠? 네, 10,000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양계장 주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닭을 키우고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산성이 좋아져서 달걀이 6개가 됐어요. 자, 섬에 있는 돈은 여전히 3만 원 그대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달걀 하나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3만 원 나누기 6개, 즉 0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 혁신의 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물건이 흔해지니까 가격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성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보다 성능은 수천 배 좋아졌는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졌죠.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같은 월급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풍요로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짜장면 값, 김밥 값,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죠. 왜 그럴까요? 달걀 생산량이 줄어서 닭들이 파업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그것도 미친 듯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섬으로 다시 가보죠. 달걀이 6개로 늘어나서 가격이 0원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갑자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돈을 9만 원 더 찍어서 섬의 총통화량을 12만 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달걀 가격은 어떻게 되죠? 12만 원 나누기 6개, 2만 원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0원에 살 수 있었던 달걀을 돈이 넘쳐나는 바람에 여러분은 2만 원을 주고 사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여러분이 누렸어야 할 가격 하락의 혜택, 즉 풍요를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싹둑 잘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 좋아졌다라고 느껴야 할 감정이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지라는 절망감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도 오지 않나. 이걸 낙수 효과라고 포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 경제에는 캔틸런 효과라는 아주 잔인한 법칙이 작동합니다. 캔틸런 효과가 뭐냐? 쉽게 말해 새로 찍어낸 돈을 누가 가장 먼저 만지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헬리콥터 타고 여러분 집 마당에 뿌려주나요? 아니죠. 그 돈은 가장 먼저 중앙은행을 거쳐 시중은행, 그리고 대기업과 거대 금융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 막대한 돈을 아주 싼 이자,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이 빌립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뭘 할까요?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건 아주 일부고요. 대부분은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회사를 인수합병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쓸 때는 아직 시중에 돈이 풀리기 전이라 물가가 오르기 전입니다. 즉 가치가 짱짱한 돈으로 헐값이 된 자산들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죠. 그럼 이 돈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월급쟁이,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 생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돈이 쥐어질 때쯤이면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서 부자들이 돈을 다 써버린 탓에 시중 물가는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짜장면도 오르고 집값은 이미 저 세상 가격이 되어 있고 내 월급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돈 풀기는 부의 재분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를 몰래 빼내서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몰아주는 역진적 부의 이전입니다. 팬데믹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은 문 닫고 중내산에 하는데 백화점 명품관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주식과 코인은 떡상하고 강남 아파트 값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계산된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가난한 자의 희생 위에 부자의 성을 쌓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진 진짜 무서움은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 저당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먼 미래 이야기를 해보죠. 바로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연금입니다. 이것만큼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는 제도도 드뭅니다. 국가는 아주 그럴듯하게 약속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내라. 국가가 잘 굴려서 늙으면 돌려줄게. 많은 분들이 순진하게도 이걸 저축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국가 금고에 내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금융사기의 대명사인 폰지 사기와 구조적으로 너무나 흡사합니다. 폰지 사기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의 수익을 챙겨주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돌려막기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돈은 금고에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지금의 노인들에게 연금으로 즉시 지급됩니다. 나중에 너희가 늙으면 그때 젊은이들에게 걷어서 줄게. 이게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가 고속 성장할 때는 이 방식이 통했습니다. 젊은이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 최저 출산율, 인구 절벽, 이제 곧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끔찍한 시대가 옵니다. 정부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연금개혁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며 국민들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민간보험사가 고객님, 저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약관을 마음대로 바꾸고 지급액을 줄일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소송감이고 사기죄로 감옥에 갈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법을 바꿔서 이걸 합법적으로 강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2030세대 그리고 4050세대는 평생 월급에서 꼬박꼬박 돈을 뜯기지만 정작 본인들이 받을 때가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을 받거나 그마저도 고갈되어 못 받을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아름다운 약속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어 현재를 유지하려는 구조적 착취이자 합법적인 사기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정답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융 용어들을 한번 보세요. 양적 완화, 지급 준비율, 파생상품, MBS, CDS 등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아유, 경제는 너무 어려워, 똑똑한 님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관심을 끄니까요. 이 복잡성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위장막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부채와 기만의 덫에 걸린 채 평생 이자를 갚고 시스템을 떠받치기 위해 일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암울한가요? 화가 나서 미치겠나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썩었네, 정치인들 다 도둑놈들이네 하고 욕만 하고 끝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력한 피해자로 남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 시스템을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꿀단지를 누가 제 발로 걷어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같이 일만 하다가 가난하게 늙어 죽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그 탈출구를 위한 3가지 핵심 마인드셋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화 채굴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것 숭고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건 내 자산이 녹아내리도록 방치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실제 장바구니 물가가 5%, 10%씩 오르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재산이 삭제되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 미덕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무지의 소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물 자산을 가지십시오.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스템은 자산을 가진 자에게 불을 몰아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동소득을 하루빨리 자산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러닝머신 위에서 쉬지 않고 뛰어야 할 겁니다. 셋째,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돈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다. 손흥민 선수가 왜 일주일에 수억 원을 벌까요?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즐거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동네 편의점 알바생이 적게 버는 이유는 그 일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즉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고통, 욕망을 찾으십시오.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큰 문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고 여러분이 해결해준 문제의 크기만큼 대가를 받으세요. 내가 직접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해결하는 사람, 즉 우량 기업에게 투자라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돈을 벌 때 숟가락을 얻는 거죠. 금융 문맹은 질병입니다. 그것도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가난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거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부채, 연금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우리의 지갑을 터는지 살펴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변질된 동전부터 현대의 양적 완화까지 수법은 교묘해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무지를 이용해 소수의 권력을 유지한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만 보면서 한숨만 쉬는 호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을 간파하고 플레이어로서 내 자산을 지키는 성을 쌓을 것인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읽는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망치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돈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의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